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고장이 났어요. 네. 어떻게 고칩니까? 우주에선. 외부에 있는 안테나가 망가진다거나 태양판 패널이 망가진다거나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주인들이 나가서 밖에서 직접 수리를 합니다. 군사가 다 됐는데 없어 이제 가스가. 내가 가려고 한 방향과 다르게 가. 내가 그러면 이걸 우주에서 아무리 뭘 해영을 치든 뭘 하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작은 속도로 통 하고 튕겨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냐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부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곤충 연구하는 갈로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세 분의 과학자들과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왼손에는 손목시계 태엽으로 가는 거, 오른손에는 전자시계입니다. 두 시계 똑같이 갑니까? 중력이 똑같으면요.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가죠. 시간이 밖에서 볼 때 얘는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밖에서 본다는 게 이 중력대가 아닌 곳에서 예. 이 사람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네. 이 태엽시계도 똑같이 똑같이. 천천히 가요? 전자시계도 그렇고 예. 전자시계는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요?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요. 모든 게 시계만 늦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거라서요. 모든 시계가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중력에 영향받지 않는 시계는 없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시계는 그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장치일 거죠. 뿐이니까요. 어떤 시계로 측정하더라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구에 있을 때보다 우주로 나가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요? 중력만을 생각하면 그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인공위성 같은 거에서 지구를 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그게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로 그 사람의 시기가 또 느리거든요. 그런데 중력을 생각하면 중력이 약하니까 여기보다 그쪽이 빠르고요. 느리고 빠르고가 같이 섞여 있어서 속도하고 중력을 같이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위치에 고정된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게 빨리 이동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지구 자전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 속도는 우리가 큰 지구의 움직임을 보면 공전 속도가 훨씬 빠를 거 훨씬 아니에요? 빠르죠. 예. 이 지구 자전에서 뭐 약간 더 빠른 거 이거 의미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사실 자전 좀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얘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지구 위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자전에 의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는 모두에게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특히 더 젊거나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에 제 쌍둥이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빠르게 공전하고 있으니까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면 태양에 있는 쌍둥이에 비해서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제 시간은 느리게 가죠. 제가 목성에다 시계 하나 놓고 왔어요. 1년 있다 찾으러 가서 찾아왔어요. 네, 얘는 달라요. 그러면 다르게 움직여 있어요? 아 1년이 아니고. 그게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이긴 한데요. 요즘은 워낙 시간을 정교하게 측정해서 그 차이를 직접 측정하거든요. 요즘은 신기록이 수 센티미터 정도? 몇 년 전에만 해도 30cm였는데 요새는 10cm 이내예요. 뭐가 1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컵이 있으면 이 컵 아래쪽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깝잖아요, 위보다. 그럼 중력이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컵 아래쪽의 중력이 조금 더 크죠. 이걸 측정한다고요? 이거 그 시간 차이를 측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높이를 시간으로 측정하는 시대예요. 와 그러면 엄청나요. 제 발의 시간과 머리의 시간 다르네요? 발이 젊죠? 네. 발이 젊어요. 아니, 발이 젊습니다. 아 발이 젊어요. 가끔 물구나무 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 균형 맞춰주는데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장난삼아 친구들한테 요즘 딱 이제 대학생들 기말고사 시즌이니까 네. 기말고사 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진짜 1나노초라도 시간을 더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기왕이면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해라. 네, 높은 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천천히 쓸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저 뭐야 한 무슨 타워에 있는 막 100층에서 그냥 살고 이러면 네. 그거는 차이가 좀 나긴 나겠네요. 얼마 안 나요. 아니 그거 측정한다면서요? 측정은 가능한데 네. 전혀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차이예요. 아 좀 그렇습니까? 가능하게 신기합니다. 측정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기술이 대단하네요. 네. 요거 하나만 더. 워낙 이제 미세한 차이도 다 보니까 그 0.999에서 무한대로 있어요. 숫자 1이 있고요. 이거 사이에 등호나 부등호를 쓸 수 있습니까? 등호죠. 0. 소수점 아래 9를 무한대를 쓴다면 그거는 1하고 같죠. 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1이 더 큰 거일 거 아니에요? 아니 같아요. 같아요? 0.999 있으면 그 무한 번 쓰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한번 써보세요. 아, 그건 이제 무한대라는 게 네. 상상하기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무한개 999를 소수점 아래 정말로 9를 무한개를 쓸 수 있다고 치면 그거는 1하고 같죠. 그럼 1 빼기 0.999 무한대는 0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는 수학적으로 뭐 이제 다 나온 겁니까? 다? 그렇죠. 예. 아, 이것도 좀 수학에서 이거 좀 복잡한 개념도 있더라고요. 진무한하고 가무한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진무한은 무한대라는 게 저기에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진무한이고 가무한은 우리가 그 무한대에 끊임없이 도달하는 과정.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자제분들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이런 거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닙니까? 9분의 3 곱하기 3 9분의 3. 곱하기 3 하면 1을 하고 가면 안 돼요? 9분의 3 곱하기 3이면 1이죠. 9분의 3 곱하기 곱하기 3 3은 1이잖아요. 0.3333이잖아요 이게. 9분의 3이 그러니까 0.3333을 아, 3을 쓰는 곱하는 거를 거죠. 9분의 3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곱하기 3 하면 0.999니까 방금 물어보신 거를 설명하는.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이게 최선의 설명인 것 같다. 아, 네. 그렇게 가르쳐 주면 설명이 좀 되나? 9분의 3 곱하기 3. 전 딱 이거 보고 납득. 아 그러니까 이기지 당연히. 네.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제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때 현명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좀 적절할지, 그리고 좀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대로 많아요. 되는 애들이 있나요? 뭐. 근데 이런 거를 과학자로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굳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답 알려달라고, 아빠. 몰라, 아빠? 아, 이거 몰라, 진짜? 딱 하나의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답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갈루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0.99999가 왜 1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하는 게 맞는 거지. 0.999 1이야 그냥 앞으로 외워 라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아, 그거보다는 같이 생각을 해보자. 같이 이렇게 생각. 이제. 근데 뭐 사실 엄마 아빠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걸 아는 모습을 굳이 보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과학을 보다 이런 걸 좀 자주 보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좀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빛과 관련된 질문이 또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빛을 압축을 합니다. 가상의 실험이겠죠? 거울이 완전히 다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 있다고 치고 빛을 안에 쏜 다음에 계속 그 정면치를 줄여요. 그럼 점점 다다다다다다다 부딪히겠죠? 그게 점점 이제 압축이 되겠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는 건가? 지금 얘기하신 그게 실험이 있었어요. 물론 빛의 밝기를 측정했다기보다는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거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계속 광자가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멀 때는 이 거울을 밀면 빛이 충돌하면서 거울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든요. 마치 우리 주사기에 그 한쪽 맞고 공기 피스톤을 밀면 어느 정도 밀다 보면 더 못 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리가 좁아지면 이 광자들이 충돌하면서 압력을 바깥쪽으로 작용해서 점점 미는 게 어려워지는데, 이 실험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거울 사이의 거리가 빛이 갖고 있는 파장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탁구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돼요, 빛을. 그때쯤 되면 양자역학으로 이 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질 않는데요. 그런 실험은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질문은 그 점점 거리를 좁히면 광자가 왼쪽 거울에서 오른쪽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왼쪽 거울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시간 간격 안에 한 거울면에 닿는 광자의 숫자는 거리가 좁아지면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눈에는 밝게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빛의 밝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입사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들어오는 광자의 숫자에 비례할 거고요. 거울이 좁으면 광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마 더 밝게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단위 시간 동안 더 빛이 왕복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가 네. 그걸 밝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막 광자끼리 너무 부딪혀갖고 막 열이 생긴다고 이러진 않아요? 광자가 부딪혀서 그 완벽한 거울을 지금 상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열 운동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은 없는 상황을 상상한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맞죠. 그러면 거울에 부딪혔을 때 거울에 있는 입자들의 열 운동으로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부딪히면 당연히 거울이 뜨거워지겠죠. 아, 참
이런 질문을 또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튼 시청자분들의 질문 곤충 관련된 하나만 또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들 보면 벽 아니 뭐 천장에도 그냥 중력을 무시한 채 붙어있는 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친구들은 찐득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케바케인데요. 곤충들이 이제 발 구조가 종류마다 되게 달라요. 발 구조가 네, 발바닥 구조가 종류마다 예를 들면 하물 개미만 봐더라도 누구는 발톱만 있고 누구는 발톱과 욕반이 있어서 발 구조가 다른데 벽을 탈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욕반이라고 하는 구조가 가장 벽을 탈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발톱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끝에 이상한 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액체가 약간 압력이 가해지면 딱딱한 구체로 되고요. 압력이 떼지면은 액체화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녹말 탄 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아주 적은 양이어가지고 털 구조랑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같이 약간 그러니까 붙어있는. 압력이 가해지면 제- 살짝 고체가 되고 떼지면은 액체처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벽에 붙은 힘을 만드는데 벽을 누르기 전에는 액체로 있다가 압력을 가하면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고체가 되는 욕관이 거예요. 네, 그런 힘을 뭐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냥 개코 도마뱀처럼 넓적한 구조가 많은 털과 함께 많은 그 표면적을 만들어서 붙기도 하고요. 커다란 발톱으로 그냥 벌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발톱 핀만으로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자연에서는 그냥 돌이라든가 나뭇가지 엉킨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발톱 핀만으로 버티는 게 있는데 이 차이가 또 인공물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개미들 같은 경우는 육반이 있는 애들은 인공물에서 되게 턱턱 다리거든요. 이 육반 없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자연에서는 그냥 돌이랑 나뭇가지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발톱으로 턱턱턱 다녔는데 육반 없는 애들은 그냥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물리학으로 생각하면은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더 잘 붙긴 하거든요. 근데 곤충의 몸무게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하고 발이나 그 털 같은 것이 천장에 닿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면적이라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크기가 작아지면 뭐라도 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밀가루는 손에 붙잖아요. 근데 빵은 안 붙잖아요. 빵 붙은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 아, 입에는 착착 붙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작은 이슬방울은 나뭇잎 밑에 있는데 이만한 물덩어리가 나뭇잎 밑에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면 뭐라도 붙어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곤충 가면 아예 욕반을 못 쓰죠. 발톱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커다란 장수풍뎅이나 이런 애들 보면 그냥 욕반 같은 데를 보시면 커다란 발톱으로 그냥 띠앗하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가벼운 애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천장에 붙어버리죠. 붙을 수 있는데 조금만 무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강력하게 꽉 틀어지지 않는 붙어 이상. 있어요. 보면 그냥 발톱 힘으로 붙어 있어요. 매달려 있는 네,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죠. 그냥 이앗 하면서. 네. 곤충은 아니지만 영화 스파이더맨 보면 물렸을 때 이제 손에서 털 같은 게 나오는 설정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쵸, 네. 실제 거미들은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거미도 똑같습니다. 네. 아,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구조들이 쭉 있죠. 있는 거죠. 아니 그 거미줄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세로줄 가로줄 같은 게 있고 동그랗게 그쵸. 돌아간 줄이 있잖아요. 다르죠. 포획용이고 걸어다니는 용이고 걸어다니는 용이 세로 가로 이렇게 있는 직선형 선들이 그쵸. 이제 걸어다니는 그 용도고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는 친구들이 끈끈이가 많이 있는 포획용. 걸어다닐 때 지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용도로 쓰고 구애할 때도 이거 걸어다니는 용도 튕겨서 막 구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죠. 그러니까 거미들은 뭐가 무슨 용인지는 자기들이 잘 아는 거죠. 자기들이 잘 만들었으니까. 알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거미들 그 실크가 4개가 있는데요. 견고한 구조를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끈끈한 구조를 만든 여러 개 있어요. 딸 때마다 딱딱한 거 만드는 거, 끈끈한 거 만드는 거, 배합하면서 이제 딱딱한 구조물을 만드는 거랑 포획료를 만드는 끈끈한 실크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실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고. 배에서 만드는 거죠? 네, 배에서 만듭니다. 거미는 배에서 만드는데 개미나 뭐 나비나 애벌레 보면 입에서 만들잖아요. 입에서 토하잖아요. 토하고 심지어 개미들 보면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해서 실크를 만드니까는 배짜기 개미들 보면은 이파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집지되어 네.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애벌레가 실크 만드니까 애벌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오공본드처럼 이렇게 치네요. 이렇게 진짜 실크가 애벌레에서만 나와요. 네, 실크가 애벌레에서만 나오니까는 그 애벌레를 짜요? 애벌레를 짜요. 그러니까는 애벌레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애벌레 이렇게 오공본드만 이렇게 치덕치덕 칠하면서 네, 찍찍 하면서 이파리 엮고 애벌레 찍찍 하면서 엮어요. 왜냐면 원래 실크는 번데기 만들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네. 그게 너무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번데기용으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찍찍 해가지고 이파리 엮어서 집도 짓고 이러는데 흰기부치나 힐라라라는 이제 파리를 보면 또 손에서 나옵니다. 아, 손에서도 나와요? 그 스파이더맨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손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손목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 그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 고증이 잘못된 게 엉덩이에서 엉덩이에서 나와야 나와야 되잖아요. 엉덩이 나온다고 그런 농담을 많이 치죠, 그렇죠. 아 스파이더맨 농담이 있어요 또 네네. 그게. 실크는 정말 잘 만들죠. 거미가 끈적끈적한 거랑 이 지탱하는 거미줄을 만드는데 자기가 헷갈려서 걸리진 않아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안 떨어지네. 여기 아니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헷갈릴 것도 같은데 왜 안 헷갈리지? 거미가 진짜 이상한 생물이어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그렇지 호주 어디 한 구석에만 있는 생물이었다 이러면은 자연의 신비 그 자체였을 거예요 진짜. 막 실크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거미란 친구가 이제 워낙 우리가 너무 전지구적으로 흔하고 있으니까. 막 전직으로 흔하고
친하고 너무 많고 정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네. 맨날 보니까는 그냥 너무 그런가 친숙한 보다 우리 친구라서 하는데. 그렇지 만약에 지구 한 구석에만 사는 이런 애들이 나가면 진짜 자연의 신비가 닫혔을 거예요 진짜. 네. 자기가 막 이렇게 덫도 만들어서 또 만들고 이것도 하고 막 거미 의외로 수명 되게 긴 거 알아요? 거미의 수명이 여태까지 기록된 게 옛날 타란툴라 사람들이 한 28년 기르게 되게 길었는데 28년? 네 근데 그것도 기른 건데 야생 관찰 46년이 제일 오래됐어요. 46년을 살아요? 네, 와. 근데 그것도 그냥 타란툴라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그 호주의 트랩도어라고 이렇게 굴 파가지고 사는 애들이었는데 그 재밌었던 게 그냥 자연 모니터링 관찰하다가 굴이 새로 생겼네 그래서 얘 뭐 16번 거미 해가지고 관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가면서 관찰해서 얘가 또 이렇게 있구나 해서 16번 거미 한 46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은퇴하시고 대학원 선생님께서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시고 그 이분은 알츠하이머 걸리시고 교수님은 46년 하다가 얘가 늙어주는 게 아니라 거미를 사냥하는 말벌이 있어요. 파브르 곤충계도 나오는 걔가 그냥 사냥 아이고 자연사도 이런. 아니에요. 46년을 살았는데 46년 살았는데 더 살 수도 있었던 더 거. 살 수도 있는데 와. 말벌이 사냥해가서 죽어가지고 그렇게 46년 기록해서 죽었고요. 그 교수님은 40년 됐을 때 얘 너무 친구 같아가지고 막 생일 선물로 먹이라도 주고 싶다는데 안 돼요. 자연 관찰에 개입하면 안 개입하면 안 되니까. 된다고 막 이러고 또 알츠하이머 걸리셔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그 모르고 음지를 계세요? 계시면서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막 아이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네. 말벌 미워. 야 46년 글쎄 살았으면 말이야.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인데 그런 할아버지를 잡았단 말이지 말벌이. 뭐 자연의 섭리인 거죠. 네. 와. 하여튼 네. 아니 거미가 그렇게 오래 산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하다. 그 종만 좀 특별한 거겠죠? 그거 모르겠어요. 네, 다른 그러니까 거미들도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관찰된 적이 없어가지고 야생인데도 그것도 신기하죠. 타란툴레야 뭐 사람들 키우니까 20년 키우는 사람 국내도 많거든요. 근데 기르면 몇 년 살려나? 그러게요. 네, 기름 몇년 살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되게 조그만 우리나라에는 땅거미처럼 생긴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거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사는. 신기하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주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싶은데 우주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대표적으로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정거장 있고 네.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계라는 게 늘 고장이라는 건 언제든 나는 거고 네. 고장이 났어요. 네. 지구에서야 뭐 전파상도 가고 뭐 AS 센터도 좀 부르지만 거기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고칩니까 우주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네. 국제 우주정거장도 보면은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던 적이 많거든요. 네. 뭐 태양판 패널이 조금 조각이 부서진다거나 아니면은 산소 탱크가 약간 유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자잘한 것들도 많고 네. 치명적인 사고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뉴얼들이 있어서 우주인들이 어느 정도는 공학적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습득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이제 지상에서 먼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조금 흥미로운 역사 속의 우주정거장 사고 사례 네. 이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당시 소련에서 운영했던 살루트 7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승무원들이 이제 머물고 있다가 승무원들이 다 떠나고 1년 동안 그냥 무인으로 이제 궤도 비행을 하던 상태로 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얘가 연료가 누출되는 사고가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아예 이제 교신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냐면 아예 길을 잃었으니까 혹시라도 민가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당시 이제 러시아가 뭘 걱정했냐면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을 막 운영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렵게 올린 이 우주 정거장이 미국의 우주 왕복선에 포획돼가지고 전리품으로 실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우주인들을 다시 보내서 죽어있던 우주 정거장을 되살리는 그런 미션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영화 같았던 게 일단 모든 전자장비가 다 고장났기 때문에 소유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인들이 올라갔을 때 도킹을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레이저 장치를 가지고 거리를 다 수동으로 재면서 손으로 운전해가지고 도킹을 합니다. 그거를 진짜 엄청 철저하게 이제 지구에서 연습을 해서 가긴 했는데 네. 정말 목숨을 건 도전이었고 또 한동안 전력 장치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딱 우주인들이 들어갔을 때 3개월 동안 난방 장치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주 공간에 엄청 추운 공간 속에서 네네네.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태양빛을 받으면서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내부 온도를 올리고 막 이제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러시아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션 7이라고 번역이 돼서 개봉된 적이 있는데 저도 꽤 재밌게 봤던 영화거든요. 언제쯤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게 1983년에 연료 누출 사고가 있었고 승무원들은 85년인가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지구에서는 왜 집 같은 것도 한 1년 안 가면 되게 많이 낡아 버리잖아요. 네.
우주는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막 산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벌레들이 많아서 막 거미줄도 안 치고 거미줄도 안 치고 그대로 그대로 있을 것 있겠네요.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다른 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저궤도에 너무나 많은 그 우주 쓰레기 조각들이 떠돌다 보니까 조금씩 상처를 내는구나. 걔네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지구 저궤도에 살짝 걸쳐서 도는 우주 정거장이나 인공위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지구 대기권에 살짝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마찰을 받아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궤도가 낮아지고 네.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궤도를 올려주는 운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추락하거든요. 그런 되게 자잘자잘한 귀찮은 작업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 우주 정거장에서 고장은 밖에서도 날 수 있는 거니까 밖에 수리도 하고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끈 매달아고 그렇게 뭐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네, 실제로 선외 활동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줄여서 EVA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안전 끈을 연결해가지고 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있는 안테나가 망가진다거나 태양판 패널이 망가진다거나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주인들이 나가서 밖에서 직접 수리를 합니다. 아, 좀 무섭겠다. 무서운 작업이죠. 거의 실제로 우주에서는 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뭐 확률은 낮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작은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내 몸에 와서 박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위험이 없지는 않죠. 근데 하나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점은 우주 정거장 자체도 지구 주변을 빠르게 돌긴 하지만 나도 같은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상대 속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내가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 속도감 자체는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지구도 자전하면서 엄청 빠르게 공전하고 있지만 지구랑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위험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어쨌든 온도 같은 거는 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온도들은 당연히 우주복이 잘 차단을 좀 해주는 거고. 네, 우주복에 단열재들이 여러 겹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로 온도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혹여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 수리하시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뭐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행히도 지금 인류가 우주로 올라간 이래로 우주에서 사망한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매뉴얼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 시신을 회수해서 다시 캡슐에다가 실어서 다음 후발대가 왔을 때 이제 지구로 귀환을 시켜서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주 공간의 영면을 바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신이 생길 걸 감안해서 그런 캡슐 같은 걸 준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당연히 다음 캡슐이 올 때까지 이제 보관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어떤 그분만큼의 원소는 지구 밖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거네? 씁쓸한 표현인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사망하신 분의 시신을 밖으로 두면 결국은 지구로 그쵸. 돌아오겠죠. 사실은 그쵸. 지구로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예 지구 바깥에서 버리는 게 아니니까 불꽃으로 산화하시면서 우주장 같은 느낌이 되는 거겠죠. 우주장. 그 옛날에 무슨 해외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주장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골을 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화장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난 죽어서 별똥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을 큐브셋 같은 작은 위성에 실어서 로켓 타고 올린 다음에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가루가 대기 중에 타면서 작은 별똥별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우주장을 기획했던 해외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괜찮은데요? 네. 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는 별똥이 되는 거고 아무런 환경에 대한 피해도 전혀 없고 네, 그렇죠. 멋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캡슐 같은 걸 타고 내려오시면 그게 대기권에서 다 산화가 돼요? 그쵸.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다 대기 중에서 그래요? 네, 사라집니다. 근데 엄청 빨리 내려와야 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내려와도 산화돼요? 아니죠. 근데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떨어뜨리면? 네, 중력 때문에 계속 가속하다가 속도가 늘고. 그런 걸 이제 원하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좀 있었을 텐데. 네. 그거 얼마예요? 괜찮은데? 저도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하실래요 그러면? 한 2천 가능합니까? 의논해보고요. 누구랑 이런
그럼 지금 사진에 있는 저 유영하시는 분은 요건 어디에서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작 사진입니까? 저건 실제 사진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거예요? 네,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시도했던 몇 안 되는 되게 위험한 우주 유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우주 유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선 본체에다가 뭐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상태로 밖에 나가는 방식인데 네. 저거는 이제 별도의 제트팩 같은 장치를 몸에 달고 아예 아무런 연결 없이 우주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저거 예전에 무슨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거는 사실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혹시라도 잘못 컨트롤하면 아예 진짜 영화처럼 우주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저 때도 저거를 했던 목적이 어떤 대단한 과학적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네. 그냥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정말 놀려고 간 거죠. 멋있는 인생샷을 남기고. 네, 맞습니다. 요 사진 찍으려고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갖고 칙칙 분산하면서 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이걸 이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저거 했다가 분사가 다 됐는데 없어 이제 가스가. 근데 내가 가려고 한 방향과 다르게 가. 내가 그러면 이걸 우주에서 아무리 뭘 헤엄을 치든 뭘 하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발을 헛디뎌가지고 작은 속도로 통 하고 튕겨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방향을 영원히 가겠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정거장 자체도 지구 주변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 엄청 빠른 속도에 비해서 제가 발을 헛디딘 속도는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예쁜 원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살짝의 추가 속도를 내준 거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는 별도의 이제 인공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은 예쁜 원궤도를 그리고 나는 그 언저리여서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면 약간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주 정거장이 어쨌든 지구 주변을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내가 약간의 삐끗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도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던 사람이라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주 정거장 원래 궤도 주변에 계속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실제로 우주인들이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다 쓴 부품 같은 거를 던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굳이 갖고 올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은 아예 영원히 헤어지는 것까지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우주선에서 제가 만약에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 수직 방향으로 무언가를 던졌다면 당연히 그 속도를 줄이는 저항이 없으니까 가속은 되지 않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갈 거고요. 그러다가 궤도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얘는 공전 속도도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멀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서 추가 속도를 내면 수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마션 같은 거 보면 낮은 궤도에 있던 주인공이 높은 궤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칙 쏘면은.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빙글 도는 우주선에서 이 사람을 보면 네네. 지구로부터의 이 반경 방향의 속도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쪽 방향의 속도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주선 자체의 속도에 비해서 워낙에 느린 속도로 그 속도는 중요하지 네. 않죠. 그 사람의 좌표계에서 보면은 근데-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속 뭐 한 10,000km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속 뭐 한 0.5km 정도의 아주 낮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 움직이는 방향과 계속 같이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을 아마 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실제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구 주변에 실제 달이 아닌데 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수도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원래는 소행성이에요. 예를 들면 달이 어떤 운석이랑 충돌해서 파편 같은 게 날아갔는데 그 녀석이 아예 달 궤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달 궤도에서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돈다거나 지구와 엇비슷한 타원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는 계속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안 벗어나고 계속 그런 소행성들이 붙어 있는데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가짜 위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주에서는 뭐 입증하기가 가본 사람들 말고는 참 뭐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서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여튼 우주에서 만약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 캡슐이 와서 이렇게 지구까지 모셔가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멀어지게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을 아마 맞이할 것 같다 그런 네. 얘기 좀 해주셨고 네. 그러면 우주에 있는 여러 기계들이 절대 고장 안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뭐 밥솥 한 10년 쓰면 이제 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교체 주기나 수명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운영 기간 같은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쓰고 있는
최근 국제 우주 정거장도 한 2030년에서 35년을 지금 연한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냥 통째로 태평양에 태평양으로 나요? 네, 추락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니 태평양 중에서도 어디 특별한 지점이 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 네. 모든 대륙으로부터 제일 먼 바다라고 해서 바다 한 가운데 해당하는 남태평양에 특정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잘 궤도를 맞춰가지고 추락을 시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한 50년, 100년 지나서 거기 가보면 우주선 뭐 엄청 많겠네. 아, 거기 이제 우주 고고학의 성지가 되는 거죠. 네. 예전에 그 텐궁 아, 떨어질 중국 때, 우주정거장. 그때 떨어질 때 그 2017년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안 돼가지고 전 세계 러시아 룰렛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 대도시는 딱 그 위도로 해가지고 서울, 뉴욕, 런던, 베이징 어디로 떨어질까 하다가 태평양 딱 떨어졌잖아요. 네. 꽤 몇 년 전에도 궤도를 이탈한 되게 오래전에 올라갔던 미국 인공위성이 추락한다고 우리나라 상공 지나갈 수 있다고 경보 올렸던 거 아마 아, 기억하실 그래요? 거예요. 네, 재난 문자 왔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래요? 네, 네. 대체로 이제 남태평양 거기에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간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위험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네요. 아, 어느 정도 맞아요. 제어가 가능할 때 고위로 조준을 해서 떨어뜨려야 네, 되네요. 그죠? 연료가 충분히 네. 있는 상태에서 맞춰가지고 네. 떨어뜨리는 거죠. IS는 진짜 크고 복잡한데 그거 어떻게 조정하는지 신기하네요. 네네. 그쵸, 거의 축구장 2배 면적이니까. 네. ISS가 그렇게 커요? 그 태양 패널 면적을 다 고려하면 이제 그 정도 되는 와, 거죠. 그 고철이 얼마야? 아, 축구장 2배? 네네. 아, 근데 본체는 작겠죠. 본체는 약간 보잉 747 항공기만 한데 네, 이제 그 태양판이 엄청 크니까. 네, 꽤 크죠. 네, 그래서 인류가 우주에 띄어올린 제일 커다란 인공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럼 그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그 안에 쓰는 전기들은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네. 그 안에도 우리 대기랑 비슷하게 조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네. 그때마다 산소를 좀 이렇게 주입을 해줘야 아니면 뭐 아, 걸러서 써요? 그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해주는 네. 장치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숨을 쉬면 이제 그걸 다 빼주고 또 우리가 물을 많이 거기서 또 남기잖아요. 그럼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걸로 산소를 만들고 이런 거를 또 합니다. 무슨 물을 우리가 만들죠? 뭐 다양한 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아 거기에서 그럼 전기분해해요? 네, 그런 식으로도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또 모기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 거긴 근데 아폴로 발사 때 바퀴벌레가 기어 들어갔다는 통신은 있어요. 아, 네네. 바퀴벌레 거기 갔대요? 기어 들어갔다 송신이 있는데 추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아마 아 그래요? 멀쩡히 들어가 있었다면 발까지 갔겠죠. 네. 비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돌아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전혀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통신 기록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네네. 두고 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우주로 보내는 뭔가 실험을 할 때 다른 실험도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곤충들 좀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심지어 최초로 저 우주를 가본 게 곤충이거든요. 초파리가 처음 우주를 가본 생물이기도 해요. 초파리야. 심지어 초파리가 맨 처음 우주를 갔던 로켓이 V2 로켓이죠. V2 로켓. 미사일. 독일 거 아니 아니에요? 미사일 독일이죠. 심지어 독일이 원래 연합군 폭격마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연합군에 복수를 하자 해서 V 복수 맨 해가지고 V거든요. 아 V1 그래요? 네네. V1은 우리가 지금 보는 약간 드론 미사일 같은 날개 달린 애들이거든요. V1이 로켓이고 V2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인데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미국 애들이 줍줍해 가가지고 우리 V2 로켓에서 쏘아 올린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생물 쏘아볼까 해서 초파리 처음 쏘아 올린 게 맨 처음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 돌아오나 해가지고 초파리 한 10몇 마리 넣어가지고 쏘아 올려봤는데 살아 돌아온 거 보고 아 그럼 이제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점점 스킬을 늘려가면서 점점 큰 동물들 큰 거 보고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람까지 러시아가 먼저 아마 그 V2 로켓 발사 직후에 나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네. 나사 이전이죠. 네. 근데 하늘로 이렇게 쏠 때는 그러니까 높은 고도로 쏠 때는 그 미사일 형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날개 같은 게 있으면 어쨌든 연료를 좀 덜 쓰고도 공기 좀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연료가 제일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료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려면 예전에 우주왕복선은 좀 약간 그 비행기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비행기 모양이었던 이유는 발사를 위해서라기보다 돌아올 때 로켓 연료 없이 비행기로서 지구 대기권을 뚫고 활주를 해야 되니까. 예,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원통형의 로켓 모양이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아마 공기 저항도 적고 그러지 않을까요? 날개가 도움이 되는 거는 대기 중에서 수직 방향이 아니라 옆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도움이 될 텐데 네네. 우주로 나가는 방향이라면 날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주를 가겠다 처음 생각한 사람들은 줄베른의 지구 달까지 보면서 야 소설 보면 대포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야 대포 타고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대포를 사가 대포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추진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추진체를 생각하다가 추진체로는 지구 탈출 속도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는 단로켓으로 해서 추가 가속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단로켓을 해야 된다까지 안 게 19세기. 결국 이제 미래에 지금 가장 치열하게 각 기업들이 국가들이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보낼 때 연료 문제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로켓이 빨리 보내는 건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연료를 절약하는데도 좋은 모델인가 이 고민을 저는 이제 항상 하거든요. 저는 로켓 말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게 네.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러시아 과학자 중에 치올코프스키라고 있어요. 네. 로그로 이루어진 로켓 방정식.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을 멀리 쏘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연료를 많이 실으면 무거워요. 그럼 무거우니까 더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계속 돌고 도는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적정량의 연료를 실어서 제일 옵티멀하게 최적의 로켓을 쏠 수 있느냐. 그리고 연료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로켓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되게 정밀하게 만든 그 사람이 이제 치올코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과학자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로켓 다 그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면 그래요? 되는데 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 도서관에서 그냥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진짜 기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저는 생각한 게 만약에 원통형이 좋다면 원통형을 약간 프로펠러처럼 나선형으로 나를 만들어 갖고 돌리면서 가는 거죠. 돌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돌릴 때 에너지가 프로펠러요? 그렇죠. 위로 갈수록 대기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자 봐봐요. 이 갈로가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 대기권 벗어날 때까지잖아요, 사실. 네네. 그 뒤로는 사실 괜찮잖아.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많이 올라가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원통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 이제 그런 프로펠러 같은 거를 딱 달아갖고 돌면서 올라가면 아마 이거는 근데 사실 대기권 탈출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 중력 탈출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로켓이 또 중요한 거는 대기권이라 밖에 나가서 연소할 때 산소까지 같이 들고 나가는 게 또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대기는 오히려 산소가 있는 되게 고마운 환경이고 밖에 나가서 이거 참. 근데 뭐 아예 이상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조금 저렴한 방식으로 인공위성 발사하거나 심지어 우주 망원경 발사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로켓으로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 실어서 고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미사일 쏘듯이 발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옛날에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운영했던 되게 유명한 우주망원경 중에 갈렉스라고 자외선 우주망원경이 있어요. 이 친구도 로켓에 실어서 날아간 게 아니라 비행기 아래쪽에 붙어 있다가 비행기 타고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푸악 하고 날아갔어요. 네. 그 비행기는 그냥 일반 여객기는 아닐 거고. 근데 이제 일반 비행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네. 거기서 올라가면 훨씬 더 낫긴 낫군요. 실제로 버진 갤럭틱인가에서 운영하는 우주 체험도 실제로 로켓으로 한다기보다 비행기 타고 그 우주선 붙여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적정한 고도에서 분리해서 잠깐 올렸다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일 겁니다. 전체 필요한 연료를 아끼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근데 비행기는 있으니까 네. 높은 곳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보내는 용도로는 쓰겠지만 네. 만약에 설계부터 다시 다 해서 최종적으로 우주에 보내고자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러면 로켓일 겁니다. 로켓을 좀 우리도 완전 상업용 로켓들이 이제 전 세계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 위성이라든 이런 거 쫙 받아갖고 우리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나로 센터 거기서 이제 또 쏴버리고 이런 것 좀 하면 그것도 부가가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우리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도 이미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은 그쵸.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돌아오는 거 정도는 또 해야 될 텐데 이제. 그쵸. 이제 그것도 되게 관건이겠죠. 제가 요즘 늘 중력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우주 관련해서. 만약에 지구에서 1m 높이에서 똑같은 탄성의 고무를 떨어뜨려요. 그럼 한 70cm쯤 맨 처음 튀었다가 50cm 이렇게 튀겠죠? 이렇게 통통통통. 화성에서 만약에 똑같이 1m에서 떨어뜨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력이 적으니까 더 많이 튈 것 같다가도 지구보다 중력이 적으면 떨어진 속도가 좀 줄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탄성을 좀 덜 만들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좀 덜 튈 것 같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이 야, 계산 나왔다. 계산 나왔다. 중력 가속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면 한 번 튄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H라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똑같은 탄성 개수를 갖고 있는 물체라면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올라오는 높이의 비율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채공 시간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화성에서 떨어뜨리든 지구에서 떨어뜨리든 예를 들어 두 번째 튀어오르는 게 70cm 똑같을 거다. 네, 똑같아야죠, 그죠? 네. 달에서 떨어뜨려도. 맞죠?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종 높이는 마지막 순간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그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데요. 네. 탄성 개수를 계산하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관계되니까 높이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중력이 작으면 채공 시간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높이는 똑같을 높이 것 똑같을 같아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위치 에너지가 속도로 바뀌었을, 그러니까 중력에 상관없이. 아, 그래요? 맞나? 잠깐만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탄성 개수가 에너지를 생각 안 하고 우리 상대 속도의 비율을 생각하잖아요. 네, 네. 이거 헷갈리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 그 태양 같은 데서 떨어뜨리면 너무 중력이 세니까 그냥 붙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세게 갔으니까 그만큼 또 세게 튀어오르려는 힘이 있을 그쵸. 것 같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같을 것 같다. 같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미 저 화성과 달 같은 데 사람들이 가 있었으면 이게 딱 전화해서 맞아요. 지금 해보라고. 1m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국의 과학자를 응원하는 댓글, 또 본인들이 과학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이메일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굿즈 상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추첨을 통해서 많이들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요, 선물도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 저희가 좀 고민해봤는데 저희 과학을 보다 2편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책은 가능하면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근데 진짜 사봐야 돼. 책을 그냥 선물로 받으면 안 읽어요. 약간 사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등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북도 있으니까 어디서든 편하게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과학을 보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